자, 세 번째 목차에 보시면 무역계약의 법원이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법원은 우리가 코트라고 얘기하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법원. 법의 원천이 되는 것, 법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법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영어 표현으로는 source of law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서 그 법 규정의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법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내용으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양과라 1번에 보면 무역계약법상의 강행규정. 자, 강행규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품 매매 계약은 국제물품 매매 계약은 낙선 계약이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합의만 있으면 된다. 분류식 계약이면서 그다음에 당사자 간의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가 쓰고자 하는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계약의 내용도 물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규들은 이건 당사자가 합의해서 한 해 만에 할 성질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은 법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로 이제 한 국가 내에 한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래를 할 때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지정해 놓은 법규들이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게 우리가 뒷부분의 교재에서도 공부를 하겠지만 관세법이라든가 대외무역법이라든가 이런 법규들이 있습니다. 관세법의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수출신고, 수입신고를 해야 되고 수입을 할 때는 거기에 이제 관련된 관세 같은 것들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규정해 놓은 법이라고 볼 수 있죠. 관세법을 무시하고 물품을 외국으로 보내고 받고 하면 우리가 그걸 밀수라고 부르죠. 밀수출, 밀수입이 됩니다. 자, 이러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계약자유의 원칙의 상위에 있는 개념들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해서 강행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매매계약,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당사자들이 그걸 이행할 때는 계약 체결 시부터 이 강행 규정이 뭐가 있는지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거나 아니면은 잡혀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들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이러한 강행 규정들이 최우선적으로 당사자들끼리 일단 고려해야 할 무역계약의 법원, 법적인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되는 협약들이 있습니다. 국제 협약들. 협약을 우리가 보통 이제 컨벤션이라고 해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컨벤션을 조약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협약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붙여서 부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이름을 이제 보게 될 게 CISG라고 부르는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입니다. CISG를 비엔나 협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협약을 나중에 서명하고 완성시킨 장소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이기 때문에 비엔나 협약이라고도 부르고요. 약어로 CISG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뒷부분에서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자, 풀네임은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입니다. 유엔에서 국제적으로 물품을 사고 파는데 준거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고 복잡하고 헷갈리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 국제적으로 물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협약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CISG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CISG의 원칙적인 적용을 받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그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대부분 다 이 CISG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지금 한 90개국 정도가 CISG에 가입이 돼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나라들 중에서는 영국 정도만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유럽 쪽의 국가들이나 뭐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뭐 다 CISG에 가입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준거법, 그 협약이 CISG가 된다. 이 정도로 봐두시면 되고요. 주요 내용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개념, 우리가 다음 회차부터 청약이란 뭐고 승낙이란 뭐다 공부를 좀 자세히 하게 될 텐데요. CISG의 이제 청약과 승낙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청약은 어떤 거고 승낙은 어떤 거고 효력은 언제 발생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약과 승낙은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계약 체결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규율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그리고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라는
구제라는 건 이제 우리 영어 표현으로는 레미디라고 합니다. 레미디는 어떤 그 사람이 뭐 아프거나 이럴 때 이렇게 고쳐주는 것, 치유하는 걸 레미디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앞으로는 그 레미디라는 표현이 나오면 구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매도인과 매수인이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가에 관련된 내용들이 CISG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계약 위반이 되게 되는 거죠.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계약상의 어떤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권리들을 규정한 것, 그걸 이제 구제책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레미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의무와 구제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계약을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고 어떤 의무를 부담하며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게 CISG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ISG는 계약의 체결부터 그다음에 이행과 그다음에 나중에 권리의 구제 이런 부분까지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는 국제협약입니다. 자, 통일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서의 통일법이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CISG가 이런 정도의 평가로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좀 잘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적용 규정이 없어도 협약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적용된다. 여기까지 일단 끊겠습니다. 자, 보통 어떤 그 국제 규칙, 협약 이런 걸 구분할 때 보통 국제 규칙이라고 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이 규칙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계약 시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우리 사이에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결제에서 신용장으로 대금 결제를 하기로 했다. 그 신용장 거래에는 신용장 통일 규칙인 UCP를 적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서 우리가 계약상에 적용할 규칙을 미리 정해주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협약이라고 붙은 것들은요. 합의가 없어도 됩니다. 합의가 없어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게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에서 CISG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런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느냐, CISG가 적용되는 경우 이런 것들도 따로 공부를 할 텐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물론 합의해도 되죠. 합의해도 되지만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적용되는 요건들을 살펴봐서 그 요건에 맞으면 자동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보통 국제무역의 규칙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다음에 협약이다라고 얘기할 때 큰 구분점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나중에 뒷부분에서 이런 규칙들이나 협약들을 공부할 때 그때마다 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당사자 간에 배제의 의사가 없어야 한다. 자, CISG는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요건에 맞으면 자동으로 적용되긴 하지만 이 요건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CISG가 싫어요. 저희는 이거 말고 다른 걸 적용할래요 라고 배제를 시켰다라고 하면 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우리 CISG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배제의 의사가 있는지 살펴보고 배제의 의사가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 거고요. 배제의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 적용되는 요건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적용을 시킬 수 있는 협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형태, 협약의 형태를 하나 볼 텐데요. 뉴욕 협약이라고 우리가 주로 줄여가지고 부르는 협약이 하나 있습니다. 뉴욕 협약의 풀네임은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위한 유엔 협약. 내용이 좀 길어서요. 제목이 좀 길어서 이걸 뉴욕에서 서명을 하고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뉴욕 협약이라고 주로 부르는데 우리가 나중에 뒷부분에서 이제 클레임 부분에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소송을 통한 어떤 계약의 그 분쟁의 해결 방법과 그다음에 중재라고 하는 또 분쟁의 해결 방법
방법이 있는데 그 중재에 있어서 적용되는 협약이다라고 일단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서 이제 클레임 얘기하면서 또 한번 언급이 될 내용이니까 여기서 이름만 좀 봐두시고 가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유엔에서 마련한 국제 협약이다. 자, 승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recognition을 번역한 거고요. 집행은 enforcement를 번역한 표현입니다. 그 옆에다가 승인, recognition, 집행은 enforcement 이렇게 단어를 좀 적어두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자세한 내용은 클레임 쪽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뒷부분에 보시면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 of lading. 자, bill of lading은 우리가 나중에 운송 쪽에서 자세히 공부를 할 텐데 선하증권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줄여가지고 Bill of Lading 줄여서 BL 이렇게 많이 씁니다. 선하증권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국제 운송에 있어서 특히 해상 운송에 있어서 적용되는 국제 협약이 대부분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해상 운송에 적용되는 국제 협약이라고 얘기한다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들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만 일단 봐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쪽에서도 자세하게 내용을 좀 볼 겁니다. 자, 양괄호 3번에 보시면 무역규칙과 상관습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무역거래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난 거래의 상행위들이 상관습으로 발달하게 되고 이를 적용시키기 위한 국제상관습법으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그 상인들 간에 우리가 매매 거래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런 게 적용이 돼. 그래서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다 그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법은 아니지만 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관행이다, 관습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 많이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지요. 그러한 관습, 관행이 더 그 범위가 넓어지고 구체화되면 법규로서의 어떤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러한 법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 거, 이걸 상관습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게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스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인코텀스가 이 대표적인 국제 상관행 또는 상관습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무역 규칙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국제 상관습법은 영국의 환어음법이라든가 물품매매법, 미국의 통일매매법 등의 성문법으로 법전화가 이루어졌다. 국가 형태에서 어떤 국가 내에서 자신의 국가 안에서 법규로 만들어진 예시들이 이런 게 있고요. 이거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 물품 매매 거래에서 국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상관습법의 종류에는 정형거래 조건, 그 중에서도 인코텀스가 있다. 이런 정도만 미리 한번 좀 봐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인코텀스는 또 자세히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시면 무역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상관습이 규칙으로 이제 완성이 된 형태를 우리가 인코텀스 요걸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정형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해서 국제상업회의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정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할 테지만 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데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비용은 매도인이 어디까지 지불을 해야 되고 위험 부담은 매도인이 어디까지 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주로 많이 다룹니다. 자, 이 중에 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할 테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하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니 국제상업회의소 줄여가지고 ICC라고 쓰는데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약자입니다. Chamber of Commerce 하면은 이제 상업회의소, 상공회의소, 각각의 어떤 국가라든가 지역마다 있는 상인들의 어떤 그 단체, 상인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한상이라는 데가 있죠. 그런 그 각 국마다 있는, 각 지역마다 있는 상공회의소들의 국제 헤드쿼터, 국제적인 어떤 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국제상업회의소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예, 프랑스에 저기 헤드쿼터가 있어요. 헤드쿼터가 있고, 국제상업회의소는 국제적인 물품 매매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상인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역 규칙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 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인코텀스가 있고요. 우리가 다 공부를 할 내용입니다. 인코텀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결제에 있어서 UCP라든가 뭐 URC라든가 하는 또 통일 규칙들이 있거든요. 이런 규칙들도 전부 다 이 ICC에서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줄여가지고 그냥 ICC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 이게 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를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ICC를 약자를 우리가 나중에 여러 번 보게 될 텐데요. 국제 상업회의소, 이러한 인코텀스나 UCP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 회의소를 우리가 ICC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험 쪽에서 또 배울 겁니다. 협회 적합 약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보험 상품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Institute Cargo Clause를 줄여가지고 그냥 ICC라고도 또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ICC라는 약어가 나오게 되면 이게 국제상업회의소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에 있어서 적용되는 상품, 보험 약관의 종류를 얘기하는 협회 적하약관을 얘기하는 것인지 요거는 그 문맥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시게 될 ICC라는 약자는 국제상업회의소와 협회 적하약관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일단 나중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 내용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국제무역 규칙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 적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적용을 명시한 경우에, 그러니까 당사자가 우리 계약에서는 인코텀스를 적용하기로 한다라고 합의를 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 대표적인 무역 규칙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실 건 UCP, URC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신용장 업무에 대한 내용을 규율해 놓은 신용장 관련된 국제통일규칙이 UCP고, 추심 업무의 국제적인 통일을 위한 규칙이 URC다. 네, 이건 나중에 결제 쪽에서 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국제무역규칙에 특히 대금을 주고받는 결제 쪽에 관련된 내용들 대표적인 게 UCP와 URC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무역 규칙에 포함되는 분류된 무역 규칙으로 분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동 적용되는 경우는 없고요. 당사자가 우리 거래에서는 UCP를 적용하겠다, URC를 적용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규칙들입니다. 자, 네 번째 조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에는 없어요. 법에는 없지만 보편 타당한 방법으로 적용 가능한 판단 기준, 이것도 무역계약의 법원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영어로는 reasoning, 합리적인 판단을 조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무슨 문장을 쓸 때 조리에 맞게 써라, 말이 조리가 맞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원리라든가 법칙이라든가 우리가 사회 통념이니 경험칙이니 하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조리에 해당한다. 그래서 국제물품 매매 계약을 이행하고 나중에 분쟁이 생긴 걸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명시적인 법률의 규정 이외에도 판단하는 사람, 주로 이제 그 법원에서 판사라든가 아니면 중재 판정에서 중재인이 판단을 할 때 요거는 법규에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런 매매 계약에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리라고 한다. 이름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